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분 통해서 우리 또 증시 상황 분석을 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인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낭낭한 목소리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허스키하죠. 네, 염려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이슈인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간밤에 FOMC 의사록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양적 긴축과 또 오늘 뉴욕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양적 긴축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말하자면은 이 통화 정책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해가지고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 연준이 처음 취하는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 금리를 내려서 제로 금리까지 갔는데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게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뭔가 하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연준 곳간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채권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채권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 갖다 대차 대조표상에 자산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양적 긴축을 대차 대조표 축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연준의 국간을 볼 것 같으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팬데믹이 있기 이전에 그 자산이 4조 한 천억 정도 됐습니다. 4조 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어, 그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8조 7천억 원으로 7천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상적으로 긴축으로 갈 때는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테이퍼링을 하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하고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는 국간에 있는 채권을 갖다가 내다 팔고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이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양적 긴축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빨라지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거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뭐 10년물 국채 금리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7%를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대로라면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거로 해석을 해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FOMC 회의록에 나온 그 워딩을 그대로 볼 것 같으면은 상당수, 그러니까 다수의 참가자들이 첫 금리 인상 이후 어느 시점에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금리 인상 이후니까 첫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테이퍼링을 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을 적게 풀더라도 푸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양적 긴축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다가 시장이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상황이 됐을 때 양적 긴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번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땠는가 하면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2017년에 세 번, 그리고 2018년에 네 번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모두 9번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양적 긴축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은 금리를 네 번 올리고 난 뒤인 2017년 10월부터 양적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분기별로 100억 달러씩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양적 긴축을 통해서 연준의 자산을 얼마나 축소했는가 하면 4조 4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던 자산을 3조 8천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적 긴축을 해왔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에는 언제 양적 긴축에 들어갈 거냐? 그래서 당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난번 양적 긴축이 금리를 네 번 올리고 난 뒤에 양적 긴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번은 아니더라도 네. 한 세 번쯤 올리고 난 뒤.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점도표상으로 나타난 게 2022년에 세 번 올리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2022년에 금리 세 번 올리고 2023년에 가서 양적 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시기가 좀 당겨질 수도 있다. 당겨진다. 이렇게 네. 보고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매파적인 또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이 과하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양적 긴축을 실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양적 긴축을 시작했을 때는 분기별로 100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그냥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 매달 500억 달러 줄이겠다. 그러면은 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갖다가 시장에 매달 500억 달러씩 내다 팔면서 500억 달러의 돈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이 양적 긴축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연준이 들고 있는 채권들 중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럼 만기가 오면은 리볼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죠.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돈을 받아서 또 그만큼 이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로 회수를 끝내는 겁니다. 아. 이랬을 경우에는 뭐 분기별로 얼마나 줄이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분기별로 얼마씩 양적 긴축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강도가 낮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양적 긴축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준비 단계로 어떤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은 뭐 앞으로 2, 3개월 뒤에 이 만기가 오는 것도 있고 1년 뒤에 것도 있을 것이고 있을 텐데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 리볼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리볼빙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와서 받은 돈만큼을 채권을 다시 사는데 지금 만약에 3년 만기 채권의 만기가 돌아와서 채권을 갖다가 돈을 받았다면은 6개월짜리 채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자산의 규모는 줄어들진 않지만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는 건 아니지만 대차 대조표의 성격이 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채권들로 꽉 채워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양적 긴축으로 들어갔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준비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월 달이나 3월 달 FOMC가 열리게 되면은 양적 긴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랬을 때 양적 긴축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양적 긴축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준비 단계.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채권의 만기를 갖다가 줄여놓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 돈을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하자면 갖고 있는 채권을 분기별로 얼마씩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돈을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양적 긴축의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라는 그 뜻을 갖다 강하게 시장에 지금 사인을 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적 긴축과 관련한 내용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 어쨌든 연준의 긴축 움직임이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고용 관련 지표도 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ADP가 민간 부분 고용을 갖다 집계를 했는데 12월 달에 민간 고용 부분이 80만 7천 건이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얼마나 예상했었는가 하면 40만 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훨씬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11월 달에 50만 5천 건이었으니까 11월 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이후에 가장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그 상황이 좀 줄어들면서 그 고용이 확 늘어났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고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산업별로 보면은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생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하나 괄호를 열고 문제를 삼는다면은 뭔가 하면은 12월 달 고용은 오미크론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맨하탄 같은 경우에 상점들이 문을 많이 닫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 민간 고용이 어떻게 될지, 고용이 어떻게 될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7일 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토요일 아침에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 노동부가 발표하는 12월 고용 보고서가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마 비농업 분야에서 40만 명 정도 늘어났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로 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물가는 올라가고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물론 고용이 안정됐다 그러지만은 팬데믹 이전하고 보면은 아직도 일자리가 한 400만 개 정도 회복이 안 됐다 그럽니다. 뭐 그렇지만 실업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연준의 긴축 속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대한 두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지금 뭐 물가가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세 번째 이슈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바로 물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첫 일정도 물가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해 첫 일정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좀 너무 사소한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육류값 그러니까 오. 고기값 잡는 쪽에다가 새해 첫 일정을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현재 미국의 육류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하면 1년 전에 비해서 17%가 올랐고 소고기 가격은 21%가 올랐다 그럽니다. 엄청나네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냐? 네. 대형업체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미국의 이 육류 유통업체들 관련해 가지고 큰 4개 업체가 있거든요. 아마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타이슨, 타이슨. 카길, 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4개 업체가 말하자면은 경쟁 없이 육류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소규모 이 업체들을 갖다 불러놓고 네. 앞으로 지원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착취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형업체들의 비리 사실도 신고를 해라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고깃값을 잡겠다라고 나섰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물가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라이브 캐틀 가격, 네, 발화물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네. 네, 일단 어떻게 될지 일단 미국 대통령의 첫 새해의 소식이 육류 잡기였다. 소고기 가격이라면 좀 의아한데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11월 달까지 물가 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6.8%가 올라서 82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 네. 이게 경제도 큰 문제가 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한 걸 보면은 40% 초반대로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앞으로 11월 중간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앞두고 상당히 이 지도력에 크게 손상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파월 의장도 아마 그 뜻을 좀 따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네. 물가를 못 잡은 대통령 치고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트럼프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있네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다른 이유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미 카터나 제랄드 포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고유가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때 그게 무슨 대통령 탓이겠습니까만은 그럼요. 어쨌든 간에 그때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재선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걸프전 이후에 고물가 상태를 갖다가 잡지를 못하고 재선에 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으로 봐서 물가라는 게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뭐 대통령이 잡을 수 있는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대형업체 탓으로 육류 가격이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물류난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가지 않아서 인력난에 따른 고임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갖다가 자신의 정치 생명하고 놓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물가의 상승세가 금년 말쯤에서는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제일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인플레보다 더 무섭다는 인플레 기대 심리. 네. 이거를 꺾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연준의 긴축 움직임은 앞으로도 좀 더 강해질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 특히 중국의 물가도 만만치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그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10월 달에 13.5%를 기록을 했고 11월 달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12.9%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내부적으로도 결국은 언젠가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중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간에 세계 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석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실은 디플레를 수출해 왔던, 물가 하락을 수출해 왔던 중국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전망까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중국에 이어서 또 지금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 부분도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을 좀 보이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에너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시절에 물가가 안 올랐던 때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연초에 벌써 그 러시아하고 유럽,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것 때문에 야말가스관을 갖다 보름 이상 지금 막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유럽 쪽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게 유럽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가격이 따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럽은 어차피 미국 가서 또 사와야 되고, 이러면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대체연료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런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인도네시아가 또 석탄 수출을 갖다가 한 달 동안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서 제일 긴장하는 나라, 뭐 우리나라도 긴장을 합니다. 많은 긴장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체 수입 석탄 물량 가운데서 61%를 인도네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석탄값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중국의 석탄값이 올라가면 중국의 전기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전기를 사용해서 만드는 공장의 가격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결국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더 올라가는 네. 그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글로벌 물가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좀 말씀 나눠볼 텐데, 앞서서도 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환율에 대한 것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장중입니다. 2개월 만에 장중 1,2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1달러에 1,200원. 드디어 깼어요. 그렇죠. 네. 1,200원 깨버렸는데 오늘 네. 아침에 1,260원, 1,200원 60전, 40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어제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장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는가 하면은 1,199원 70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에 좀 떨어져 가지고 종가는 1,196원 90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에 떨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중공업체 쪽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좀 네. 나왔고요. 그리고 또 시장 참가자들이 이렇게 환율이 오르니까 외환 당국이 좀 개입하지 않겠느냐, 미세 조정이라도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심리들 때문에 달러화 이 청산 물량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선물 쪽에서 네.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을 그러겠죠? 키웠는데, 오늘 올라간 거는 결과적으로 FOMC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 1,200원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심리전 일종의 저항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심리적인 저항선인 뭐 1,200원대를 깼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달러에도 계속해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200원을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물론 1,200원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말하자면 심리적 저항선이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냐라는 측면에서 1,200원을 돌파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1,200원을 갖다가 넘어설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네. 크게 놓고 보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가 하면 올라가도 1,230원. 그리고 시기는 상반기,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환율은 좀 떨어지지 떨어진다.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한 1,230원까지 올라가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율과 관련해서는 제일 큰 변수가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달러가 당연히 강세를 보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하고 뭐 가까운 남중국해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까지 생각을 뭐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탈만 놓고 볼 때는 1,200원을 뚫더라도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고 많이 올라도 1,230원.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1,250원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